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스킹의 유대교 23번째입니다. 다른 방송에 밀려서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5.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 중에서 오늘은 4. 근대로 넘어가고 있는 유대교회라는 제목 하에 중요한 내용을 뽑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번 보여드린 이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이죠. 거의 마지막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자유개혁적 유대교, 근대에 동화된 유대교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종교개혁은 유대인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었다. 왜냐하면 서양의 획일적인 신앙의 통일성은 이제 무너졌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이제 더는 유일한 비기독교인이 아니다. 유대인의 주요 가톨릭 적대자인 걸 식수도회와 종교재판은 개신교 지역에서 힘을 잃었다. 이와 동시에 위급할 때 도망할 수 있는 관용의 피난처, 예컨대 홀란드가 생겨났다. 경제 활력의 중심은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처음에는 홀란드로,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옮아갔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간접적으로 근대를 준비했다. 비록 17세기에는 교회의 의미가 감소했지만 바로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근대는 점점 더 분명히 다가왔다. 유대인은 곳곳마다 살고 있었다. 근대적 식민 경제가 건설될 때, 근대적 유럽 경제가 발전할 때, 그리고 끝으로 근대적 국가가 실현될 때 모든 것은 혁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일어났다. 1. 근대적 식민 경제의 토대가 닦일 때 유대인은 콜럼버스 이래 거의 모든 곳에서, 특히 카리브해와 브라질에서 상인과 무역상으로 활동했다. 1492년은 역사적이고도 모순적인 해다.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추방되었던 바로 그 시대에 아메리카가 발견되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함께 최초의 유대인이 또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나중에 유럽의 모든 나라를 압도하게 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도 두 번째 역사의 모순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된 유대인이 암스테르담에서 17세기에 가톨릭적인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에게 대항하여 네덜란드가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세우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다. 1645년에는 최초의 유대인 23명이 종교 재판이 실시되던 가톨릭적인 브라질에서 피신하여 새로운 암스테르담으로 왔다. 그곳은 홀란드 사람이 세웠고 1664년에 뉴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729년에 그곳에 최초의 회당이 건설되었고 포르투갈 사람들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유대인이 최근에 북아메리카에서보다 더 이곳보다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던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기서 그들은 처음부터 유대인 공동체로서 폐쇄적으로 살지 않고 이주해 온 기독교인이 교회 주변에 모여 살았듯이 회당 주위에 모여 살았다. 18세기 말 여배 뉴욕, 뉴포트, 필라델피아, 사바나, 살레스톤, 리치몬드에 6개의 공동체가 있었다. 곳곳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피신해 온 유대인의 의뢰에 따라서 숭고한 정통주의가 세워졌다. 이 자본과 자본 거래 위에 세워진 유럽의 경제 체제의 발전 속에서 유대인은 곧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임을 드러냈다.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도
세계 전체를 생각한 유대인은 이미 일찍부터 시장을 내다보면서 그들의 자본력을 이용했고 혁신적인 사고 속에서 자금 조달의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지불 수단을 사용했다. 유가 정권, 즉 약속음과 주식을 만들고 정권 거래를 할 때 그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17세기에 처음에는 암스테르담에서 그 다음에는 뉴욕에서 근대적인 정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여기 유대인은 효과적인 부분적으로는 고대의 가족관계에 기초한 국제정보 체계를 이용했다. 그들은 바그다드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보르도에서 함부르크까지, 폴란드와 리투니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바다 건너까지 연결망을 구축했는데 이것은 다른 그 어떤 폐쇄적인 민족이나 신앙적 공동체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발전을 추산하는 일에서 계산하는 일에서 다른 민족을 자주 앞질러 갔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막스 베버가 생각하듯이 단지 프로테스탄트 칼빈주의 윤리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실용주의와도 관계가 있다. 1656년에 다시 말하면 최초로 북아메리카 이주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기에 유대인이 올리버 크롬웰과 친유대교적인 청교도가 지배하던 영국으로 다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이유, 물론 신학적인, 메시아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도 숭고한 정통주의가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 유대인이 선호하던 피난처였던 폴란드에서 서방을 향한 대량 피신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1648년에 그 당시만 해도 폴란드 영토였던 우크라이나에서 가난한 러시아 정교회 소속 소작인들이 폴란드 가톨릭에 속한 지배층 귀족들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봉기는 크림반도에서 온 카자크 사람과 타타르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로 특히 귀족과 거래하고 공적을 수행하던 유대인이 대량 학살을 당했다. 폴란드의 유대인은 폴란드의 상층과 중산층 사람과는 정반대로 서양의 의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폴란드의 오래된 의상, 긴 윗옷, 털모자와 두건을 입고 있었다. 이 사실은 유럽 밖의 나라에서 독일과 아메리카로 가서 살게 될 유대인의 외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많은 유대인은 이런 모습을 오늘날까지 그들의 인식과 고백을 보여주는 표시로 생각하지만 많은 비유대인은 이를 오히려 문화적인 고립을 드러내는 진귀한 상징으로 여긴다. 3. 유럽에서 중앙 집권적인 근대 국가가 실현될 때 유대인이 효율적인 재정 공급자나 영향력 있는 군인 제공자로 제후편에 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유럽의 지역마다 지배층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높은 권리를 지닌 궁전 유대인이나 궁전 관리의 왕국이 곧이어 생겨났다. 그리고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엄청난 재정을 소모했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위해 조언하고 재정을 조달하는 자들이 매우 필요했다. 이 시대에 오펜하이머 가문과 베르트하이머 가문과 같이 나중에는 로트실드 가문도 그러하지만 매우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물론 민중의 정서를 가장 분명히 대변한 것은 요셉 지즈 오펜하이머 가문의 비극이었다. 빌헬름 하우프는 이를 소재로 문학작품을 썼고 리온 포이히트 방그는 이를 국제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으며 바이트 하클라는 게벨스의 명령을 받아 이를 영화로 만들었다. 유대인 지스는 여러 제후들의 궁전 중개인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비텐베르크 공작의 은밀한 재정 조언자로서 그는 상업주의적 절대주의적 정신으로
국민의 대표자들의 동의도 없이 수많은 세금과 공과금을 걷어들였다. 부와 여인들과의 스캔들과 사치 때문에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그는 1738년에 공작이 죽자마자 곧바로 46세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반역죄로 교수형을 받았다. 조금 건너뛰어서 4. 이 모든 발전으로 세계의 균형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대략 300년 동안 지배하게 될 근대의 유럽 중심적인 세계 체제가 생겨났다. 그렇지만 경제 중심의 이동과 함께 세계사 전체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새로운 세계 무역의 거대한 바다가 될 대서양으로 움직였다.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후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종교전쟁의 황폐화 후에 유럽 대륙의 종파주의 시대는 30년 전쟁의 종결과 함께 완전히 끝나버렸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빌헬름 3세는 프로테스탄트 비국교도를 위해 관용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곳곳마다 사람들은 마침내 오래된 종교적 불화의 실정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파에 대한 관용을 추구했고 이미 16세기부터 모든 대륙을 발견하려고 여행하기 시작한 뒤에는 곧바로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도 추구했다. 이렇게 근대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새로운 신앙과 함께 낙관주의적인 전조를 띠면서 시작되었다. 이성은 모든 종교적 권위에 맞서 진리의 최고 심판관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는 르네상스처럼 과거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했다. 인간의 이성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자연 혹은 자연법에 대한 신앙은 더 나은 미래와 진보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주관에서 출발하는 근대 철학,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 니츠와 영국의 경험주의자 로크와 홉스, 흄이 세운 근대 철학은 칸트를 통해 최초로 위대한 종합에 이르렀다. 경험적 수학적 자연과학,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후에 자연과학은 갈릴레오와 케플러를 통해 뉴턴의 물리학과 함께 그 고전적 형태를 지니게 되었고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기술공학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 세속적인 국가 이해와 정치 이해, 종파적인 입장이나 종교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개신교인이나 투르크인과 연합하면서 주기경 리슐리웨와 루드비 14세가 이미 성공적으로 실천해온 세속적인 국가 이해와 정치 이해는 이제 자연법에 근거한 보댕,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푸펜도르프의 국가론을 통해 이론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국가는 초자연적인 목표가 없이 국민과 정부가 맺은 계약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교회에 대해 자율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에 근거한다. 이 모든 것은 17세기 중엽에 시작되고 18세기에 완성된 새롭고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철학적, 학문적 혁명과 기술적 혁명은 계몽주의의 만류배, 프랑스 혁명과 함께 그리고 그 장엄한 미국의 인권 선언과도 함께 정치적 혁명으로 전환되었다. 19세기의 산업혁명 속에서 그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 근대적 패러다임은 유럽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와 함께 결국 유대교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여기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유대교 전통과 근대적 혁신, 성서 탈무드의 하나님 이해와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은 자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다.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네 번째, 근대로 넘어가고 있는 유대교. 이 부분을 여러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스피노자 사건과 근대적인 하나님 이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신건TV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식행의 유대교는 아직도 계속 상당한 긴 기간 동안에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많은 배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